이제 저평가 매력과 배당이 꽤 좋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다 그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예상으로 지금 그렇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한 10% 너무 놀라운 배당률이거든요. 근데 뭐 토요타나 뭐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도 퍼도 낮고 배당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한국은 글로벌하게 보면 비중이 사실 큰 나라 아니거든요. 이제 20%도 많은데. 그럼 오히려 저는 한국을 더 줄일 생각도 있어요. 이게 한국이 안정적인 기업이 미국에 비해서는 적고 좀 힘든 산업이 많아요. 제조업단으로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ROE가 그래서 높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힘든 나라구나.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증시각도기 TV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었던 순서죠. 네,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년 조금 넘게 만에 뵙는 거예요. 작년에 10월달 즈음에 뵀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일 힘들었던 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대담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중국은 앞으로 우리 제어가 안 되어서 그렇죠. 네, 비중을 거의 많이 줄였고. 저는 중국은 이제 그 당시에 다 지웠죠.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은 그 더 몰아서 예. 투자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시는데 나가면서 메타 같은 경우는 많이 물려서 고민은 좀 되는데 뭐 왓츠앱이나 이런 그 성장 동력이 많기 때문에 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 듣고 바로 메타 샀죠. 그래서 그 지금 수익률이 얼마쯤 되나 봤더니 200%가 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조금만 사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오면서 오늘 딱 나스닥 100 신고가를 내는 날인데 우리 교수님, 올해 정말 따뜻했고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뭐 작년에 또 깨진 게 있어서요. 뭐 이제 본전치기 하고 차 샀어요. 차를 뭐 전기차를 사셨습니까? 전기차 샀어요. 아직 네. 뭐 나중에 전기차 사더라도 네. 징검다리로 샀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사셨나 보네. 아니, 하이브리드는 그 차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욕먹는 차를 샀습니다. 나 뭔지 알겠다. 네, 전기차 못 나오는 한국차죠. 네. 한국차 G로 시작하는 거. 네. 예.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투자를 해보시면서 뭐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것들. 글쎄요, 뭐 늘 똑같죠. 뭐 저는 이제 길게 보고 가는 사람이니까요.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제가 요새 쓰는 표현이 주식시장은 신이니까요. 네. 신이 주시는 대로 제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올해는 참 뭐 비교적 좋았죠. 연말 될수록 또 랠리를 펼치고 있고. 네.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얘기는 다 안 해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 미국의 대형 기업들의 포지션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네, 제가 이제 그때 중국 빅테크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찾던 와중에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배당 성장주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좀 네. 나이도 있고 해서 배당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주 비중을 늘렸어요. 네. 빅테크 물론 갖고 있지만, 그리고 뭐 또 인덱스도 갖고 있지만, 네. 배당 성장도 늘리고. 근데 그게 이제 성과가 사실 안 좋았어요. 올해?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지 그렇지. 좀 성과가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배당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예. 재투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네. 이런 기술주나 이런 거는 떨어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성장주들은. 네. 네. 그러니까 보완을 했죠, 포트폴리오를. 어. 그래서 좀 탄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수익률을 떠나서. 네. 요것도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거보다 요건 조금 있다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할 건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여쭙도록 하고, 비중을 확실히 줄였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좋은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겠는데, 10년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쳐보면 조금 비싼 단계에 한 들어간 게 35 아닌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워드가 네. 뭐 지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지 알겠고 너희들이 최고인지도 알겠는데, 야,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행복한 영역이 되겠지만 신규로 사기에는 네. 가격이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제 떨어지면 기회가 오면 사시고요. 지금은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을 잘 가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AI도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얘네들의 ROE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여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포워드로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말씀하셔서 엔비디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딱 통했어. 엔비디아가 100배였는데 순식간에 23배로 떨어졌어요. 이건 절대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좀 비싸고 애플이 좀 성장 동력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비싼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싸죠. 네. 근데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성장할지.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들고 있고 구글이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테슬라는 저는 원래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하고 메타도 뭐 어느 정도 적정히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혁명 유발 하라리가 제일 제가 읽은 책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를 했고 지금 데이터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종목들인데 AI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거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밸류가 이제 문제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한 건 결국 AI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시죠?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또 바이오 뭐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그런 잠재력이 있고 네. 엔비디아도 요새 보니까 들어보니까 바이오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애플도 옛날에는 팀 쿡이 그런 말을 했죠. 헬스케어 기업으로 기억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분야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AI 쪽이 이제 펼쳐나갈 세상에 따라서 네. 지금 조금 비싸지만 그게 정말로 몇 가지 지금 예상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안 비싼 주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엔비디아 마냥. 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저도 요즘 조금 느끼는데 애플이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러실까요? 일단 퍼가 워낙 높고 이제 성장이 이제 재무제표로 봤을 때 성장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니 소각이니 이런 걸 통해서 ROE는 높은데 네. 성장을 조금 이제 뭔가 동력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애플에 대한 신뢰가 저도 큰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잠깐 고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코카콜라가 성장하듯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도 시장도 열리고 네. 계속 열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금융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상상도 해보고 애플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것도 그러면 이건 대단한 또 하나의 영역이 개척되는 거고, 그다음 헬스케어 그쪽도 개척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생태계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글마저도 매출액의 30% 떼준다고 하니까 갑이 애플이에요. 구글에 대한 네. 갑이. 그러니까 저는 구글이 더 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애플이 더 세구나.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IT 성장 기업이었던 애플이 이제는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그렇죠. 느껴지는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 필수 소비재가 영역이 뭐 코카콜라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정도 수준이지만 그것도 필수재일 수도 있지만 얘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재로 지금 그렇죠.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아이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네.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 다 핸드폰 중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차는 없어도 핸드폰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세상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기술 개발 사이드 쪽에서 보면 도전이 정말 거세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AI가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칩 쪽에서도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막 치고 오고, 뭐 이런 걸 보면 애플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이 부분은 좀 흔들리지 않나. 생태계는 장악을 해가는데 압도적 기술적 우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거는 조금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예. 그거를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제 어차피 장기 투자가는 흐름을 타는 거니까요. 윤곽이 보이면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네. 또는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때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죠. 그냥 기존에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와서는 배당 성장주, 여기는 배당을 계속 꾸준히 더 많이 주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봤었던 IT 성장하고는 좀 결이 다른 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근데 저쪽 반도체 쪽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브로드컴이라든지요. 브로드컴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네, 계속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 있고 네. 어마어마하죠. 네. 코카콜라니 펩시니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찾아보면 꽤 많고. 네. 예, 한국은 이제 저평가 매력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 얘기하는데 디스카운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한 10년 정도를 보시면 늘려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는 모르겠고요.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성장 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폭락이 올 때 내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배당 성장주 네, 쪽이. 잘 안 떨어지고 네. 떨어지면 또 시가 배당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우리 교수님 안 지가 이제 4년 차인데, 약간 더 중후해지신 것 같아요. 투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후하다는 건 좀 편안해졌다. 예.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일부러 비중을 조절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있죠.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좀 가격이 부담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게 컸고요. 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글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또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배당을 좀 받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눈을 돌리니까 꽤 많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이고 사실 뭐
유명한 신분이 있죠. 제러미 시겔이라는 교수님이 쓴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성장주보다 저평가된 배당주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성장주를 이긴다. 네. 꼭 나이와 상관없이 음. 젊은 사람들이 뭐 테슬라 좋아하지만 또 비트코인도 좋아하지만 장기적으로 30년 뭐 이렇게 보면 성장주가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앞서 지금 방금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중국 빅테크가 급하게 빠지는 걸 보고 사실은 그건 좀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계기가 있으셔서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나요? 일단 중국이 가장 컸어요. 네. 중국이 이렇게 규제받는 거 보면서 미국 기업은 물론 주주 친화적인 나라긴 하지만 네. 얘네들도 너무 커지면 사회적 규제가 안 들어올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둘까? 라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집중 투자에서 이제 좀 분산 투자 방식으로. 이 궁금합니다. 앞서 한국은 저평가의 매력이 좀 있다. 네. 그리고 배당만 많이 주는 애들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또 좋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한국은 뭐 어려운 시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미국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잘 안 오르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입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렵고 뭐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미국 투자 허용이 안 되던 시절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을 다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약간 관성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저평가 매력과 배당이 꽤 좋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다 그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예상으로 지금 그렇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한 10% 너무 놀라운 배당률이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네. 근데 뭐 토요타나 뭐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도 퍼도 낮고 배당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나? 10%라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우선주 경우지만.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삼성화재도 우선주 주면 한 8%에 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널려 있어요. 좀 널려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나?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서 네. 이 저평가의 근원적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 네. 아니 얘네들이 배당을 한 2배, 3배를 늘려왔는데 10년으로 보면 지금 8%라고 그러면 2배만 늘려줘도 16%거든요. 그럼 10억을 투자하면 1억 6천을 배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3배를 해준다 그러면 24%고 이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뭔가 모르는 놓치고 있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증권회사도 어떻게 보면 뭐 요새 PF 부실 뭐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 배당 꽤 늘려왔어요. 네, 뭐 7% 이상 주는 네, 7% 이상 준다면 꽤 되고요. 네. 네. 근데 그게 10년 보면 한 3배씩 늘려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3배만 되면 20%인데 이거 미국 배당주에서 이걸 찾을 수 있어? 없거든요. 네. 뭐 30년 가면 모르겠지만 네. 10년만 한정해서 보면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화재, 뭐 현대차, 우선주 많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K-팝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하게 이제 뻗어 나가는데 네.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버리거나 뭐 스캔들이 나거나 뭐 그래서 그럼 뭐가 있을까 하는 와중에 음식료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CJ도 있지만 CJ 제일제당도 있지만 삼양식품. 올해 아주 최고 히트한 음식료 업종이죠. 삼양식품을 제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는 옛날에는 그냥 패드라고 하죠.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네, 불닭볶음면이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은 옛날 시대하고 달리 이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서는 매출이 확 늘어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영국 유튜버가 먹방을 하는 바람에 네. 그냥 뭐 세계로 퍼지고 네. 내가 리스크를 안 지는 범위 내에서 해볼만 하죠. 음. 왜냐하면 상단은 열려있고 하단은 내가 투자한 만큼의 손해인데 그때 삼양식품이 완전히 0이 될 리는 없고 네. 그러면은 조금 넓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성장세가 뭐 재무제표를 보면 빅테크 못지 않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미량 공장 지으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죠. 네. 그리고 그런데 퍼는 13, 뭐 12, 이 정도고 하니까 얘네들을 혹시 그러니까 시장이 유튜브 덕분인지 너무 빨리 커지니까요. 네. 단기간에 뭐 10배 운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농심도 뭐 좀 무겁긴 하지만 그렇고 오리온 뭐 그다음에 빵 만드는 파리바게뜨 회사 SPC 삼립도 그럴 가능성은 포텐셜 다 안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미국의 빵 가게 내고 중국의 빵 가게 내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구글 검색어 1위가 비빔밥이라고 더라고요. 최근에 뭐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트렌드는 꽤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옛날 화장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품은 중국 테마, 중국 소비 테마로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커요. 글로벌이니까. 미국 시장을 요새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죠. 한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당하고 네. 한류 테마. 굉장히 안정적인 국내 투자 영역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배당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 꽤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손이 잘 안 나가서 그런데. 그래도 한 30%, 30%는 안 되는구나.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한 20%, 미국이 70%, 네. 그리고 현금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 20%밖에 한국 시장, 한국분이 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또 관성적으로도 한국 투자를 해왔던 분인데 한국 비중을 이렇게 많이 줄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한국 비중을 왕창 한번 늘려보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IMF를 한번 와야.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크라이시스가 오면 이제 환율도 뛸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거 좀 팔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혹시 제도가 바뀌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주주운동 또는 이 유튜브 생기면서 대중적으로 올해는 공매도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연말에는 상속세가 이슈가 과거보다 더 크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요구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광범해진 거예요. 예전에 비한다면. 예전에 상법 개정이 뭐고 가버넌스가 그게 뭐야 도대체. 거버넌스는 정부잖아.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주주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지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요런 게 조금 개선이 된다? 그건 근데 한국은 글로벌하게 보면 비중이 사실 큰 나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도 많은 겁니다. 그럼 거버넌스 바뀌어도 별로 비중 확대 안 한다?
뭐 20% 가지고 뭐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뭐 오히려 저는 한국을 더 줄일 생각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네. 왜냐면 이게 한국이 안정적인 기업이 미국에 비해서 좀 적고, 네. 그다음에 좀 힘든 산업이 많아요. 제조업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ROE가 그래서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나라구나.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에 대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걱정돼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힘든 산업, 특별히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도 굉장히 설비 증설이 많이 되는. 그냥 옛날 같았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비용 효율성의 전쟁인데, 여기서는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차 그렇게 힘든데, 반면에 비용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낮은 중국이 옆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나마 눌러줘서 조금 시간도 벌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결국 시장은 그 효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산업들이 많죠. 네. 한국은. 그렇죠.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 넘어갔을 때도 결국은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넘어간 것이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것도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온 것이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것도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도 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로 뭐 당분간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국 뭐 미국 기업들도 뭐 비용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참 대단한 나라는 확실해요. 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반도체를 갖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뭐랄까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을 대만하고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농담을 하는데 우린 G2다. 미국이 안 돌아간다 우리 없으면. 배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하는데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지배구조가 좋아진 기업도 있어요. 네.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금도 물려주고 네.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기업 잘 찾아서 하면 또 되고. 네. 네.